그들의 모든 계획을 엿들은 그날 밤, 제 지난 30년의 눈물이 차가운 분노로 변했어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반격이 시작됩니다. 저는 올해 66살이에요. 이름은 정미숙이고요. 부산 광안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죠.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준호를 키우느라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아니, 쏟아부었다는 표현도 부족하죠. 제 인생 자체가 아들이었으니까요. 준호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했고 효심도 깊었죠. 대학도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어요.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시장에서 반찬을 팔면서도 가슴이 뿌듯했어요. 내 아들은 서울에서 일하는 대기업 직원이야라고 속으로 되뇌며 힘든 줄도 몰랐죠. 그리고 3년 전 준호가 민지라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민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아가씨였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너무 차갑달까요? 예의는 갖췄는데 진심이 없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식 날 제가 입은 옷도 민지 엄마가 고른 거였어요. 어머님, 이게 요즘 유행이에요. 라며 건넨 옷은 제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화려한 한복이었죠.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준호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민지가 임신했어.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서울로 올라와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주를 본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들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더 좋았어요. 부산에서 혼자 사는 게 외로웠거든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올라가서 도와줄게. 저는 30년간 운영하던 반찬 가게를 정리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했지만 저는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서울로 올라왔죠. 준호와 민지가 사는 아파트는 강남에 있는 신축 아파트였어요. 30평대 아파트였는데 제가 부산에서 살던 집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어요. 어머니, 환영해요. 이 방 쓰세요. 민지가 안내해준 방은 안방이 아니라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도 작고 해가 잘 안 들어오는 북향방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눈치 보기 싫었고 무엇보다 손주를 보살피러 온 거니까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민지가 입덧이 심해서 제가 식사 준비를 했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죠. 출근하는 준호와 민지를 위해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차려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지는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 반찬간이 좀 짜네요. 어머니, 제 옷은 손빨래로 해주세요. 세탁기 돌리면 다 늘어나요. 어머니 청소할 때 저 화분 조심해서 닦아주세요. 비싼 거거든요. 늘 지적이었어요. 고맙다는 말보다 불평이 더 많았죠.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임신한 며느리니까 예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어요. 예쁜 손녀였어요. 이름은 서연이었죠. 제가 처음 서연이를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제 품에 안겨 있었어요.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잘 키워줄게. 저는 진심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민지는 출산 후 회복한다며 거의 모든 육아를 저한테 맡겼어요. 밤중 수유부터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까지. 민지는 서연이가 울 때만 와서 안아주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제가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좀 봐주세요. 처음엔 출산 후 회복이 필요하다고 이해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지는 친구들과 카페에 가고 백화점에 쇼핑을 가면서도 서연이는 저한테 맡겼죠. 어머니,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서연이 좀 봐주세요. 어머니, 오늘 미용실 가야 해요. 산후조리 받으러 가야 하니까 서연이 부탁해요. 저는 한 번도 거절하지 못했어요. 아니, 거절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이게 할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서연이는 돌이 되었고 저는 65살이 되었죠.
제 생일은 8월 15일이에요. 광복절이랑 같은 날이라 어릴 때부터 기억하기 쉬웠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매년 제 생일을 챙겨줬어요. 돌아가신 후에도 준호가 꼭 전화를 해줬고요. 그런데 그날 제 65번째 생일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준호와 민지한테 밥을 차려주고 서연이를 돌봤어요. 준호는 출근하면서 아무 말도 없었어요. 민지도 마찬가지였죠. 혹시 깜빡한 건가?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면 저녁에 깜짝 파티라도 준비하려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준호는 회사 회식이 있다며 늦는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민지는 동창 모임이 있다며 화장을 하고 나갔죠. 어머니, 서연이 좀 봐주세요. 늦게 들어올게요. 그렇게 저는 서연이와 둘이 남았어요. 텅 빈 거실에서 서연이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케이크도 없고 축하 문자도 없었어요. 준호한테서 온 문자는 회식 때문에 늦어. 서연이 잘 재워줘 뿐이었죠. 가슴이 먹먹했어요. 서운했어요. 제가 65해를 살아온 날인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그날 밤 11시쯤 민지가 들어왔어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면서 현관문을 열었죠.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서연이 재우고 있었어. 민지는 대답도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컸어요. 제 방이 거실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 다 들렸죠. 언니, 진짜 오늘 너무 재밌었어. 근데 나 요즘 진짜 답답해 죽겠어.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무심코 들리는 대화였지만 계속 듣게 되었죠. 시어머니? 아, 언니도 알잖아. 우리 시어머니 얘기했잖아. 진짜 답답해 미치겠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매일 집에 있으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밥도 간 맞춘다고 하는데 맨날 짜. 청소도 대충대충 하고 그냥 늙은이는 치워버려야 하는데 늙은이는 치워버려. 그 말이 제 귓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제가 치워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1년 넘게 밤낮 없이 서연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그들을 위해 살았는데 그리고 있잖아. 어머니 부산에 있는 집. 그거 아직도 어머니 명의잖아. 준호 오빠한테 그 집 명에 이전하라고 해야겠어. 나중에 팔면 몇 억은 되거든. 그 돈으로 우리 강남에 더 큰 아파트 사야지.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제 부산 집은 남편과 함께 30년을 모아서 산 집이에요.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죠. 그런데 그걸 팔아서 자기들 아파트를 산다고. 그래, 나도 알아. 근데 어머니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준호 오빠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어. 다음 달에 우리 푸켓 여행 가잖아. 그때 명의 이전 서류 써놓으면 되지 뭐. 푸켓 여행. 준호와 민지는 다음 달에 2주일간 푸켓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서연이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제 집 서류를 처리하겠다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손이 떨렸고 눈물이 났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떠올렸어요. 제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그런데 그들에게 저는 그저 치워야 할 늙은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어요. 준호와 민지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죠. 제 생일을 깜빡한 것에 대한 미안함도 없었어요. 엄마, 밥 잘 먹었어. 오늘 회의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 준호가 가방을 메고 나갔어요. 민지도 곧 나갔죠. 어머니, 오늘 백화점 가야 해요. 서연이 좀 봐주세요. 그들이 나간 후 저는 서연이를 안고 앉아 있었어요. 작고 예쁜 손주.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하나. 아니면 그때 결심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천천히 그리고 철저하게요. 먼저 제 부산 집 서류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명의는 아직 제 이름이었어요. 준호한테 이전하기로 약속한 적도 없었고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제 소유였죠. 하지만 민지 말대로 준호가 계속 압박하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효자 행세하는 아들이 엄마,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상속세도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명의 이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하면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 있는 오랜 친구 경숙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경숙이는 제가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할 때부터 알던 친구예요. 남편처럼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죠. 미수가, 무슨 일이야? 서울 생활은 어때? 응. 경수가,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우리 집 시세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너희 집? 왜? 팔려고? 응. 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경숙이한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했으니까요. 알았어. 내가 알아보고 연락할게. 며칠 후 경숙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수가, 너희 집 지금 시세로는 4억 5천 정도 될 것 같아. 광안리 쪽이 요즘 많이 올랐거든. 금매로 내놓으면 4억 2천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야. 4억 5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랐어요. 남편과 30년 전에 2억에 샀던 집이 이렇게 올랐다니. 남편이 알면 기뻐할까요? 아니면 제가 이 집을 파는 걸 슬퍼할까요? 경수가, 그럼 바로 매물로 내놓아줘. 근데 조용히 해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알았어. 그런데 미수가, 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해. 아니야. 괜찮아. 그냥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민지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늙은이는 치워버려.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저는 이미 결심한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조용히 은행에 갔어요. 서연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 은행에 들어갔죠. 제 통장을 확인했어요. 반찬 가게 정리할 때 받은 돈과 평생 모아둔 돈을 합쳐서 5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죠. 은행원이 물었어요. 어머님, 오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새 통장을 만들고 싶어요. 아무도 모르게. 은행원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죠. 자식들한테 재산 뺏길까봐 조용히 돈을 숨기는 노인들. 새 통장을 만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지는 집에 없었어요. 또 친구들이랑 브런치를 먹으러 갔다고 문자를 남겼더군요. 저는 서연이를 재우고 제 방에 들어가 일기장을 꺼냈어요. 제 일기장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남편한테 하지 못한 말들, 외로운 마음들을 적었죠. 서울에 올라온 후에도 계속 썼어요. 준호와 민지한테 하지 못하는 말들, 서연이를 돌보며 느낀 감정들, 모든 게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 일기장이 놓인 위치가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처음엔 제가 착각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연속 같은 일이 반복되자 확신했죠. 누군가 제 일기장을 읽고 있다고. 민지였을 거예요. 제가 서연이 데리고 공원 산책 가는 사이, 혹은 장 보러 가는 사이에 제 방에 들어와서 일기장을 읽었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서운한지 그런 걸 읽으면서 비웃었을까요? 저는 일기장을 가방 깊숙이 숨겼어요. 그리고 가짜 일기장을 하나 샀어요. 그 안에 새로운 내용을 쓰기 시작했죠. 오늘 준호가 저녁을 사주었다. 너무 맛있었고 행복했다. 민지도 점점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아 기쁘다. 서연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부산 집은 나중에 준호한테 물려주어야겠다. 거짓말들이었어요. 하지만 민지가 이걸 읽으면 안심할 거예요. 제가 순순히 집을 물려줄 거라고 믿겠죠. 일주일 후 경숙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수가, 벌써 구매자가 나타났어. 4억 3천에 바로 계약하고 싶대. 어떻게?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진짜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좋아. 계약 진행해줘. 미수가, 정말 괜찮은 거야. 이 집 너희 추억이 많잖아. 응, 괜찮아.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야지. 경숙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했죠. 그 시간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준호와 민지 앞에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서연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준호와 민지의 푸켓 여행은 다음 달 10일이었어요. 2주일간 가는 여행이었죠. 그 사이에 저는 모든 걸 끝낼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근데 부산 집 말인데. 제 심장이 쿵했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응, 부산 집이 왜? 그게, 엄마도 알다시피 요즘 상속세가 많이 올랐잖아. 나중에 엄마가, 그러니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미리 명예 이전을 해두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할 것 같아서. 민지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세무사한테 상담받아봤는데 미리 증여하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대요. 어머니 재산 지키는 거예요. 제 재산을 지킨다고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하면서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준호 네가 알아서 서류 준비해놔. 엄마가 사인할게. 준호와 민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엄마 고마워. 걱정하지 마. 내가 잘 관리할게. 그날 밤 저는 제 진짜 일기장에 썼어요. 오늘 준호가 부산 집을 달라고 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그 집이 이미 팔렸다는 걸. 다음 주면 계약금이 들어온다는 걸. 그리고 그들이 푸켓에 있는 동안 나는 이곳을 떠날 것이다. 며칠 후 은행 계좌로 계약금 1억이 입금되었어요. 곧 잔금 3억 3천이 들어올 예정이었죠.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준호와 민지는 여행 준비로 바빴어요. 민지는 매일 옷을 사고 수영복을 고르고 푸켓 리조트를 검색했죠. 준호는 항공권을 예약하고 일정표를 짰어요. 엄마, 우리 없는 동안 서연이 잘 부탁해. 걱정 마. 엄마가 잘 돌볼게.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시원을 알아봤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고시원이었지만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보증금도 많이 필요 없었죠. 한 달에 40만 원이면 충분했어요. 할머니, 언제부터 들어오실 거예요? 다음 달 15일부터요. 바로 준호와 민지가 푸켓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부산에 있는 작은 원룸도 알아봤어요. 광안리 근처는 아니지만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깨끗한 원룸이었죠. 보증금 2천, 월세 50, 제가 새로 시작하기에 딱 좋은 곳이었어요. 이 집도 15일부터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그날만 기다리면 되었어요. 여행을 이틀 앞둔 날, 민지가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없는 동안 잘 부탁드려요. 서연이 밥 제때 챙겨주시고, 우유도 꼭 시간 맞춰서 먹이세요. 알았어, 걱정 마. 그리고 어머니, 혹시 부산집 서류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 여행 가기 전에 확인해 두려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응, 내 방 서랍에 있어. 나중에 줄게. 감사해요, 어머니. 민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아마 여행에서 돌아오면 바로 서류를 처리할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그때쯤이면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 소유가 되어 있을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오전 10시 비행기였죠. 엄마, 우리 다녀올게. 서연이 잘 부탁해. 준호가 짐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민지도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었죠. 어머니 푸켓 정말 기대돼요. 이 주일 동안 푹 쉬다 올게요. 어머니도 서연이랑 편히 지내세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서연이를 안고 창문으로 그들이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택시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요. 그리고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제 방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둔 캐리어를 꺼냈어요.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조금씩 챙겨뒀었죠. 남편 사진, 오래된 편지들, 서연이와 찍은 사진 몇 장, 그리고 제 진짜 일기장.
가짜 일기장은 서랍에 그대로 두었어요. 민지가 돌아와서 읽으라고요. 거기엔 제가 얼마나 순진하게 그들을 믿었는지, 부산집을 기꺼이 내줄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적혀 있었으니까요. 서연이는 침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작고 평화로운 얼굴, 이 아이를 두고 가는 게 가장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제가 여기 남아 있으면 이 아이도 결국 저를 치워야 할 늙은이로 보게 될 거라는 걸요. 저는 서연이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췄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미안해. 하지만 할머니도 살아야 해. 너도 나중에 엄마가 되면 이해할 거야. 속삭이듯 말하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어요. 거실로 나와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숙이한테 전화를 걸었죠. 경숙아, 나야. 장금 언제 들어와? 미수가 오늘 오후 2시에 들어온대. 확인하자마자 연락할게. 고마워. 그리고 경수가 정말 고마워.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그나저나 미수가 너 정말 괜찮은 거지? 응. 이제 괜찮아질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1년 반을 살았던 이곳. 제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짓던 부엌. 서연이 기저귀를 갈던 거실. 밤마다 혼자 울던 작은 방. 이별 인사를 하듯 한 곳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정오쯤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캐리어 하나, 손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서연이는 제가 연락해둔 돌봄 선생님한테 맡겼어요. 준호와 민지 친구가 운영하는 육아 도우미 업체였는데 제가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해서 서너 시간 정도 맡겨야 한다고 하자 흔쾌히 와주었죠.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젊은 선생님이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집을 나섰어요. 먼저 은행으로 갔어요. 오후 2시 10분, 경숙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미수가 잔금 입금 확인했어. 3억 3천만 원. 제 통장에 그 큰 돈이 들어왔어요. 계약금 1억까지 합치면 4억 3천만 원. 3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돈이었죠. 은행 창구에 앉아 저는 말했어요. 이 돈을 제 새 통장으로 이체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존 통장은 해지해 주세요. 은행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이체 사기는 아니시죠? 요즘 노인분들 대상으로. 아니에요. 제 자유의지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은행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업무를 진행했죠.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제 새 통장에는 4억 8천만 원이 있었어요. 집값과 평생 모은 돈까지 합친 금액이었죠. 이 돈이면 제가 조용히 살아가기에 충분했어요. 다음으로 부동산에 갔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고시원 계약을 마무리했죠. 보증금 500, 월세 40만 원.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고시원에 짐을 풀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제가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강남 아파트의 북향방보다 훨씬 밝았어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준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푸켓 여행 잘 다녀와. 너희가 돌아올 때쯤 엄마는 이미 떠나 있을 거야. 집 열쇠는 현관 화분 밑에 두고 갈게. 서연이는 돌봄 선생님이 저녁까지 봐줄 거고 내일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야 해. 그리고 부산집 얘기인데 미안하지만 그 집은 이미 팔렸어. 며칠 전에 계약했고 오늘 잔금까지 받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구나. 아니 사실 미안하지 않아. 그건 엄마 집이었고 엄마가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었으니까. 그동안 고마웠어. 서연이 키우며 행복했어. 하지만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아. 건강하게 잘 살아. 그리고 민지한테 전해줘. 늙은이는 치워버려라는 말. 엄마가 다 들었다고. 그래서 엄마가 먼저 치워졌다고. 연락하지 마. 엄마는 이제 자유로울 거야. 손가락이 떨렸어요.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문자가 전송되었고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어요.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누가 저를 부를까봐 걱정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울음소리를 들어야 할까봐 긴장하지 않았어요. 민지의 지적을 들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부산행 KTX를 탔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걸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부산에 도착해서 제가 계약한 원룸으로 갔어요. 광안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할머니, 여기 정말 좋은 집이에요. 조용하고 안전해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잘 살게요. 저는 짐을 풀고 집 안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근처 시장에 가서 장을 봤어요. 익숙한 부산 사투리가 들렸어요. 반가웠어요. 아이고, 할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디? 옆 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저 여기서 오래 살았어요. 반찬 가게 했었는데, 아, 혹시 그 광안리 쪽에 반찬 가게 하시던 분, 김치가 진짜 맛있었는디. 맞아요. 제가 그 집 주인이었어요. 아이고, 반갑네. 근데 왜 다시 왔어? 서울 갔다 들었는디. 응, 서울은 제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아주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다만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죠. 그래, 고향이 최고제. 여기서 편히 살아라. 집으로 돌아와 저는 베란다에 앉았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웠어요. 그때 꺼뒀던 휴대폰을 켰어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어요. 모두 준호한테서 온 거였죠.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전화 좀 받아봐. 엄마, 농담이지. 진짜 집 팔았어.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 민지가 지금 난리야. 엄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마지막 문자는 민지한테서 온 거였어요.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서연이는 어쩌고요? 할머니가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마지막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준호야, 엄마가 무책임한 게 아니야.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서연이는 내 딸이야. 네가 책임져야지. 왜 엄마한테 떠넘기니? 그리고 민지한테 말해줘. 내가 애쓴 게 아니라 당신들이 이용한 거라고. 늙은이는 치워버려라고 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실망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이제 진짜 연락하지 마.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전송하고 저는 준호 번호를 차단했어요. 민지 번호도 차단했죠. 그리고 휴대폰을 다시 껐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저녁을 해 먹었어요. 간단한 된장찌개와 김치. 누가 간이 짜다고 뭐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제 입맛대로 만들었고 제가 맛있게 먹었어요. 식사 후 산책을 나갔어요. 광안대교가 반짝였어요. 예전에 남편과 자주 걷던 길이었죠. 추억이 떠올랐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남편이 남겨준 집 덕분에 저는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여보, 내가 옳은 일 한 거 맞죠? 바람에 대고 속삭였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부드럽게 제 뺨을 스쳤어요. 마치 남편이 괜찮다고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부터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66해를 살았지만 오늘이 진짜 제 생일 같다. 아무도 저를 치워야 할 늙은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저는 그저 정미숙이다.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이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부산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샀어요. 그리고 제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먹었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 잔소리 들을 것 걱정하지 않고요. 점심에는 근처 도서관에 갔어요. 책을 읽으며 오후를 보냈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서연이 낮잠 재우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제 시간이라고는 없었으니까요. 저녁에는 해변을 산책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게 좋았어요. 가끔 예전 단골 손님들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눴죠. 미숙 씨, 다시 돌아왔네요. 반찬 가게 다시 안 해요. 아직은 생각 중이에요. 일단 좀 쉬려고요. 그래요. 충분히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왜 돌아왔는지 깊이 묻지 않았어요. 다만 따뜻하게 반겨주었죠. 그게 고마웠어요. 어느 날 경숙이가 찾아왔어요. 미숙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응. 경숙아, 나 이제 정말 괜찮아. 경숙이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근데 미숙아, 서울에서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집 팔고 그것도 아들한테 말도 안 하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경숙아, 내가 그쪽에서 늙은이는 치워버려라는 말을 들었어. 내 며느리가 한 말이야. 경숙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손주 키우고 집안일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나는 그냥 치워야 할 늙은이였던 거야. 게다가 내 집까지 빼앗으려고 했어. 저는 그날 밤 들었던 모든 얘기를 경숙이한테 털어놨어요. 민지의 전화통화, 부산 집을 팔아서 강남 아파트를 사겠다는 계획, 제 일기장을 몰래 읽었던 것까지. 경숙이는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미숙아,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특히 내 아들 말이야. 자기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준호는 아마 몰랐을 거야. 아니, 알고도 모른 척 했을 수도 있겠지. 어쨌든 이제 상관없어.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경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잘했어, 미숙아. 너 정말 잘한 거야. 그런 놈들한테 집까지 줬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고마워, 경숙아. 경숙이와 저녁을 먹고 헤어진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휴대폰을 켰어요. 또 수십 통의 부재 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어요. 이번엔 다른 번호들도 있었어요. 아마 준호가 친척들한테 연락해서 저를 찾으려고 한 것 같았어요. 사촌 동생한테서 온 문자도 있었어요. 언니, 준호한테 연락 왔어. 언니 연락이 안 된다고. 언니 어디 있어? 괜찮은 거야? 저는 사촌 동생한테만 답장을 보냈어요. 응, 나 괜찮아. 부산으로 돌아왔어. 준호한테는 연락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껐어요. 며칠 후, 저는 예전에 일하던 시장에 갔어요. 그곳에서 옛 동료를 만났죠. 언니, 정말 돌아오셨네요. 언니 반찬 가게 자리 아직 비어 있어요. 다시 안 하실래요?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언니, 솔직히 언니 반찬 맛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단골 손님들이 다들 언니 찾아요. 특히 깍두기랑 김치.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사실 저는 요리하는 게 좋았어요. 사람들이 제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죠. 한번 생각해 볼게. 집으로 돌아와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날 밤 저는 결정했어요. 다시 반찬 가게를 시작하기로요. 하지만 예전처럼 큰 가게는 아니에요. 작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요. 다음 날, 저는 시장 관리사무소에 갔어요. 예전 제자리가 아직 비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정미숙 씨. 네, 아직 비어 있어요. 다시 하실 거예요? 네, 작게나마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계약을 하고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가게였지만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니 새 것처럼 보였어요. 일주일 후 저는 가게를 열었어요. 작은 현수막을 걸었죠. 미숙이네 반찬 가게, 정성으로 만든 집밥 맛. 첫날부터 옛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언니, 드디어 돌아왔네. 언니 김치 먹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언니, 깍두기 있어요. 5통 살게요. 사람들의 반가운 얼굴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제가 있어야 할 자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누가 시켜서
누구 눈치 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경숙이가 가게에 찾아왔어요. 미수가 손님 많네. 잘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응, 경수가. 정말 다행이야. 나 여기서 행복해. 경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미수가 서연이는 안 보고 싶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서연이가 보고 싶었어요. 작고 따뜻했던 그 아이가 그리웠어요. 보고 싶지. 많이 보고 싶어. 근데 경수가 나는 내가 서연이한테 좋은 할머니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민지가 결국 서연이한테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 테니까. 할머니는 우리를 버리고 갔어.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겠지. 그럼 서연이도 나를 미워하게 될 거야. 하지만 아니야, 경수가. 이게 맞아. 서연이는 부모님이 키워야 해.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야. 경숙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죠. 2달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어요. 가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열었어요. 실례합니다. 정미숙 씨 맞으시죠? 낯선 여자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30대 중반쯤 보이는 여성이었죠.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에서 나온 변호사입니다. 준호 씨가 의뢰한 건으로 찾아왔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준호가 변호사를 보냈다고?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준호 씨가 어머님께 부산집 매매 대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집이 증여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하시는데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황당한 웃음이었죠. 증여 약속, 그런 거 없었어요. 구두로도 서면으로도 약속한 적 없습니다. 그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제가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었어요. 변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도 준호 씨 쪽에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의뢰를 받았으니 찾아온 거고요. 어머님, 혹시 아드님과 대화로 풀 의향은 없으신가요? 없어요. 대화할 게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변호사는 명함을 남기고 갔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준호가 저를 고소하려고 했다니. 제 아들이, 제가 30년을 키운 아들이.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건지, 너무 심하게 행동한 건 아닌지. 하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제 재산을 제 뜻대로 처분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늙은이는 치워버려라고 말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어요. 며칠 후 경숙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수가, 준호가 나한테 연락했어. 엄마 연락처 알려달라고. 뭐라고 했어? 나는 모른다고 했지. 미수가, 그 애가 진짜 너 고소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 재산 반환 청구라나 뭐라나. 알아. 변호사가 다녀갔어. 미수가, 너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만약 정말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대응할게.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법을 어긴 게 없었어요. 제 재산을 제 뜻대로 처분했을 뿐이에요. 3달이 지났어요. 소송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마 변호사가 준호한테 승산이 없다고 설명했겠죠. 대신 사촌 동생한테 긴 문자가 왔어요. 언니, 준호가 나한테 전화해서 울더라. 자기가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민지랑도 많이 싸웠대. 서연이 돌보는 것도 힘들어하고, 언니, 그래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준호도 반성하는 것 같더라고.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준호가 울었다고요. 잘못했다고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우는 건 제가 돌아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집안일이 힘들어서 서연이 돌보기가 벅차서 무급 가사 도우미가 없어져서 우는 거예요. 진심으로 저를 그리워해서가 아니었죠. 만약 제가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며칠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예요. 저는 또다시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서연이를 돌보고 눈치를 보며 살게 될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석 달 반쯤 지났을 때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수가. 돌아보니 예전에 같이 반찬 가게를 했던 언니였어요. 정희 언니. 저보다 5살 많은 71살이었죠. 언니, 미수가 소문 들었어. 서울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며. 혼자 살고 있다고? 네, 언니. 이제 혼자 살아요. 정희 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근데 미수가, 너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인다. 서울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 보여. 저는 웃었어요. 맞아요, 언니. 지금이 훨씬 좋아요. 그래, 잘 됐네. 있잖아. 우리 다음 주에 등산 모임 가는데 너도 같이 갈래? 우리 나이 때 친구들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산 타러 가거든. 등산이요? 저는 등산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일만 했으니까요. 응, 어렵지 않아. 가벼운 산이야. 우리 나이 때는 건강 챙겨야지. 그리고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해. 그럼 한번 가볼게요. 다음 주 저는 처음으로 등산을 갔어요. 부산 근처의 낮은 산이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나이 든 여성들 5명이 함께였는데 모두들 밝고 활기찼어요. 산을 오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자식 얘기, 손주 얘기, 남편 얘기. 그런데 신기한 게 모두들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나도 서울 가서 손주 돌보다가 도망쳐 나왔어. 며느리가 나를 가정부 취급하더라고. 나는 아예 딸네 집에서 쫓겨났지 뭐야. 간섭한다고. 우리 세대가 다 그렇지 뭐. 자식 위에 살다가 늙으면 천덕꾸러기 되는 거. 하지만 이 언니들은 모두 밝았어요. 자신들의 삶을 즐기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모여서 등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래. 우리 인생은 우리 거잖아.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 거예요. 산 정상에 올라 부산 바다를 내려다봤어요. 넓고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이쁘지? 정희 언니가 옆에서 말했어요. 네, 정말 이쁘네요. 미수가, 우리 인생도 저 바다처럼 넓어. 늙었다고 끝난 게 아니야.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등산 모임에 꾸준히 참여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생겼어요. 진짜 친구들이요. 제가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가 아니라 정미숙 그 자체로 대해주는 친구들이요. 넉 달쯤 지났을 때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젊은 여성이었는데 임신한 모습이었어요. 배가 불러 있었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반찬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좀 사갈게요. 네, 어떤 거 드릴까요? 김치랑 깍두기요. 그리고 이것도 주세요. 반찬을 싸주면서 제가 물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언제세요? 다음 달이요. 첫 아이예요. 축하해요. 건강하게 낳으세요. 그 여성이 가게를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저 여성에게도 시어머니가 있겠죠. 그리고 언젠가 그 시어머니가 저처럼 외로워질 수도 있겠죠. 저는 조용히 기도했어요. 부디 저 여성이 시어머니를 잘 대해주기를. 그리고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존중해주기를. 5달이 지났어요. 가을이 왔어요. 저는 가게를 운영하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매출도 좋았고 단골 손님도 많았어요. 저축도 차곡차곡 하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행복했어요. 어느 날 저녁, 등산 모임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은주 언니가 물었어요. 미수가, 너 아들하고는 연락 안 하니? 응, 안 해. 서연이라고 했지. 손녀. 안 보고 싶어? 저는 잠시 멈췄어요. 보고 싶지. 많이 보고 싶어. 근데 언니 나는 알아. 내가 돌아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안 돌아가는 거야. 은주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 자식이 소중하지만 자기 자신도 소중한 거야. 우리가 우리를 버리면 안 돼. 다른 언니들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
자식은 자식 인생 살고 우리는 우리 인생 살아야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66살의 제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이 있었지만 밝아 보였어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생기가 있었죠. 정미숙, 잘 살고 있어.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6달째 되던 날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이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사진을 열어봤어요. 서연이었어요. 많이 컸더군요. 걸어 다니고 웃고 있었어요. 예쁜 옷을 입고 있었죠. 문자도 함께 왔어요. 어머니, 저 민지예요. 번호 바꿔서 연락드려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서연이를 혼자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머니는 매일 그걸 하셨는데 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네요. 늙은이는 치워버려라고 말한 것도 정말 죄송해요. 술 먹고 한 말이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어머니를 정말 힘들게 해드렸어요. 용서해 주실 수 없을 거라는 거 알아요. 다만 서연이만큼은 할머니를 기억했으면 해서 사진 보내드려요. 서연이가 가끔 할미라고 불러요. 할머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읽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민지가 사과했어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래도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용서는 해요.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별개의 문제니까요. 서연이 사진은 저장했어요. 가끔 꺼내보며 그리워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7달째 겨울이 왔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가게를 닫고 집으로 가는데 눈이 내렸어요. 부산에는 눈이 잘 안 오는데 그날은 하얗게 쌓였죠. 집에 들어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경숙이었어요. 미수가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 우리 집에서 파티하는데 올래? 그래, 갈게. 뭐 가져갈까? 너는 그냥 와. 네가 오는 게 선물이야.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어요. 제게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제가 서울을 떠난 지 7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들기도 했고 외롭기도 했습니다. 준호와 민지가 보고 싶을 때도 있었고 서연이가 그리울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 잔소리 듣지 않습니다. 제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를 정미숙으로 봐주는 사람들이요. 제게는 제 가게가 있습니다. 작지만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공간이요. 제게는 제 집이 있습니다. 작지만 제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요. 늙은이는 치워버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치워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치워진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그 상황에서 꺼내어 제 자리를 찾은 거였습니다. 66해를 살았지만 진짜 제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정미숙입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제 삶을 살아가는 정미숙입니다. 그리고 그게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제 인생도 저 눈처럼 새하얗게 깨끗하게 다시 시작되었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죠?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남편이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어요. 제 마음처럼 따뜻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제 평화를 위한, 제 남은 인생을 위한 완전한 단절의 선택이었지만 그게 바로 제 자유를 찾는 길이었다는 걸요.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